정부 합동조사단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에 발표합니다. 합조단은 부동산 거래 사실이 확인된 LH와 국토교통부 직원 그리고 조사 거부자들을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양양자 최고위원 등 소속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다 조사해보자며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영국 등 연구 결과에서 백신의 고령층 효과가 입증됐다며 이달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만 65세 이상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불안한 정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내일 발표됩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조치가 재연장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1980년대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회복 조치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면서 수도권에 올봄 첫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고 충남과 전북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답답한 공기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공무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에 발표합니다. 이미 확인된 공무원 외에 얼마나 더 많은 공무원이 투기에 가담했는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성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예, 자 일단 오늘 발표되는 1차 조사 결과는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네, 오늘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범위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본인만 해당합니다. 직원 숫자로는 국토부 4,500명, LH 9,900명으로 모두 14,500명가량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지구 2곳 등 모두 8곳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기간은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 거래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조사단은 토지 거래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과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발표는 오후 2시 반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1차 조사에서 신도시 부동산 거래가 확인된 공무원 규모를 발표하고 범죄 수익 환수 방침과 2차 조사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번 조사에서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은 물론 전수조사를 거부한 직원도 경찰에 모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조사 대상은 이번에 조사가 이루어진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가족을 포함해서 지자체 직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로 범위가 수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사 범위가 만만치 않은 데다 동의서를 받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3기 신도시 전수조사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청와대도 오늘 별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죠. 네, 청와대도 오늘 오후 2시 반에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맞춰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청와대는 정부 합동조사단과 별도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거래를 전수조사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일단 오늘 1차 조사 결과는 비서관급 이상 직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가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합니다. 청와대 역시 오늘 1차 조사 결과 발표 후에 나머지 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홍성기입니다. 네, 검찰과 경찰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라인을 구축해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 이 검찰이 빠르게 재판에 넘기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검찰과 경찰이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관련해서 첫 수사 협의를 한 건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양측이 참석했는데요. LH 직원 관련 의혹 등 부동산 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과 검찰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논의했습니다.
우선 기관 사이의 수사 협의를 위해 소통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위급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국장이 나서고 대검찰청에서는 형사부장이 중심이 돼 한라인이 마련됩니다. 양측은 전체적인 수사 방향과 주요 수사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실무진급에서는 일선 검찰청에 있는 부장검사와 각 지방경찰청 수사 책임자끼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속영장 등을 신청하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빠르게 수사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연구관이나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경찰관을 투입해 영장 신청에 만전을 기하고 검찰에선 부동산 투기 사범을 전담하는 검사가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을 법원에 빠르게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검찰은 경찰이 수사해온 내용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기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범죄가 발견되면 직접 수사를 나설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소 전이라도 몰수 추징 보전 신청과 청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 680명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직원 등 총 770명 규모의 수사본부입니다. 검찰은 경찰 중심의 특별수사본부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에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에 부장검사와 부동산 수사 전문검사를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로 희귀 수종 심기나 지분 쪼개기 같은 기상천외한 투기 수법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세 대란 속에서 내 집 마련조차 어려운 청년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시흥시 토지입니다. 빼곡하게 심겨있는 묘목은 버드나무 한 종류인 용버들나무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LH 직원이 지난 2017년부터 심어놓은 건데 가격 책정이 어려운 희귀수종으로 더 많은 보상을 노린 것으로 의심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대 주민들은 혀를 내두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양도 차익을 노리고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이 밖에 토지를 쪼개 구분 등기를 해서 보상을 많이 받아내는 등의 투기 수법들이 낱낱이 알려지면서 국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속칭 꾼들 사이에선 보상 액수 높이는 흔한 방식이라지만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은 기상천외하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세 대란 속에서 내 집 마련조차 어려워진 만큼 분노와 실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쪼개기나 알박기나 제가 들어보긴 했는데 진짜 하는 줄 몰랐고 그것도 공무원들이 한다니까 좀 더 충격이 컸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째 보면 빚 빼먹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로선 배신감 느낀 거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LH에 입사했어야 했다는 자조 섞인 글들까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LH 국정조사와 변창흠 장관 해임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공기업이 폭리기업으로 변질했으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국가 또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닥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철저한 의혹 조사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혹스런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격 제안했고요. 국민의힘은 300명 모두 다 조사해보자면서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자 LH 투기 의혹 지금 정치권으로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인데 지금 300명 전원 전수조사 가능성이 커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과 그리고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먼저 민주당 지도부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2015년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의 개발 제한 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 임야 3,000여 제곱미터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도로와 붙어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인데요. 공공주택지구와 불과 수백 미터 떨어져 있고 당시에 인근 지역이 개발된다는 보도도 있어서 투기 의혹에 의심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비례대표인 김경만 의원의 경우 부인이 지난 2016년과 18년 3기 신도시 인근 경기도 시흥시 일대에 임야를 공동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부동산에 의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 모두 당선 이전에 산 것이라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고 진작부터 팔려고 내놓았다면서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양이원영 의원도 모친이 경기도 광명시 땅을 공동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땅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터진 LH 의혹에 공직사회의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엄포까지 놨던 터라 더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전격 제안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도 곧바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 공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남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지위에 상당하게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 활동을 하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짓이죠. 동시에 이번 LH 사태는 문재인 정권 불공정의 완결판이라면서 집권 세력의 투기 DNA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총체적인 불공정 공화국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큰일이 벌어진 것처럼 하는데 정작 지난 4년간은 대체 뭘 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핵심 인사 가운데 강남 땅 부자거나 똘똘한 한 채의 목매는 부동산 투자의 달인은 허다한데 국민에게만 공공임대를 강요했다는 불만이 크다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만약 사전에 정보를 얻어 투기를 한 것이라면 훨씬 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 관련 사찰 문건 원본이 공개됐는데요. 자, 보궐선거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국정원의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지난달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문건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문건에는 4대강에 반대하는 인물이나 단체에 대해서 활동을 미리 파악하거나 무력화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2009년 6월 26일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후보입니다. 문건대로라면 당시 박형준 홍보기획관의 요청으로 해당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후보는 해당 문건을 본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면서 불법 사찰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후보가 확정되고 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이 미칠 파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확진자 추이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도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를 기록했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65명입니다. 전날보다 5명 줄었는데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44명, 해외 유입이 2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7명, 경기가 178명, 인천 18명 등 수도권에서만 333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82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이 30명, 울산 23명, 부산 13명, 경북 10명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4명 더 늘어나 누적 1,652명이고 위중증 환자도 4명 늘어 127명입니다. 당국이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판단 이유 들어볼까요? 네, 방역당국은 만 65세 이상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만 65세 이상 환자와 입소자도 이 백신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이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성 논란으로 접종이 늦춰져 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어제 영국과 스코틀랜드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고령층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만 65세 이상도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 예약일 기준을
현재 8주에서 10주로 변경했습니다. 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시험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1차 접종 후 확진된 경우 격리 해제 후 다시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사람은 2차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문의는 또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해외 출장이 잦은 항공 승무원을 2분기 접종 대상에 넣었습니다.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아온 항공 승무원은 2만여 명이 접종 대상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2분기 예방접종 계획은 다음 주 발표됩니다. 어제 하루 백신 접종자는 5만 1천여 명, 누적 접종자는 13일 만에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는 하루 새 1,073건이 늘었습니다. 이 중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가 5건, 아나필라시스 의심 사례가 57건입니다. 또 접종 후 사망 신고는 지금까지 모두 15명으로 집계됐는데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용길입니다.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 주민 8천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 곳곳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국입니다. 네, 강원도 평창군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진부면 주민 모두가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면 단위 전체 주민 조사는 지난해 12월 용평 스키장 연쇄 감염 이후 두 번째입니다. 4천여 세대 약 8,700명 전체가 검사 대상입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 중이지만 지역 전파에 앞서 서울과 세종, 강릉 지역 확진자와 주민들이 각각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병문안으로 온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의 경우 1살 배기 아이부터 80대 증조부모까지 일가족 9명이 한꺼번에 감염됐습니다. 평창 진부면에서는 이틀 새 확진자 38명이 발생했는데요. 전수검사 진행 상황에 따라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 방역당국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진부면사무소, 진부파출소, 진부도서관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또 강원도교육청은 평창군 진부면 내 모든 학교의 학생 등교를 내일까지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음성 판정을 받고 오는 18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최 지사는 지난 5일 오전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방문한 외부 투자자 5명과 면담을 했고 이후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인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네, 부산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어시장, 감천항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죠? 예, 먼저 부산 공동어시장 상황부터 정리해보면요. 방역당국은 공동어시장 조합원과 임시조합원 등 1,500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연근의 수산물 30% 이상이 유통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곳인 만큼 밀집된 공간에서 어류를 선별, 배열하는 작업을 하거나 작은 휴게실을 여럿이 함께 쓰는 등 거리 두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많이 나오면서 공동어시장은 한때 경매가 중단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감천항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역 작업을 하는 항운 노조원 등 약 300명을 검사한 결과 감천항 누적 확진자 수는 직원 11명, 접촉자 5명 등 16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공동어시장과 감천항 집단 감염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앞서 집단 감염이 확인된 부산 서구 삼육부산병원에서도 기존 확진된 보호자와 식사를 한 지인 2명과 입원 환자 1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직원 확진자 가족 2명까지 포함하면 관련 확진자는 모두 17명입니다. 네, 울산에서는 사우나발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우나 방문자는 물론 같은 건물 안에 편의점을 이용한 손님, 그 밖에 확진자에게 전염된 사례 등 감염 경로도 다양합니다.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우나발 확산세가 개학한 지 얼마 안 된 학교로도 번졌던 겁니다. 사우나발 확진자 중에는 학생 8명과 돌봄 강사 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9개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7곳이 사우나가 있는 북구 소재 학교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 교육청은 확진자가 나온 학교 9곳 중 6곳을 전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나머지 3곳은 일부 학년만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미 보건당국은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이전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경우 여행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률 증가 추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 내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가을쯤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time that we believe, if you look at the planned rollout of the vaccines, that we would hopefully get to that point somewhere by the end of the summer and the early fall. 하지만 집단 면역 도달에만 너무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200~300만 명씩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그만큼 더 안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you don't have to wait until you get full herd immunity to get a really profound effect on what you could do. 미국에서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18%를 넘어섰고 약 1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백신 접종률 증가에 맞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자의 경우 마스크 없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이어 몇 주 뒤 여행이나 외출에 대한 지침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 마스크 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성급한 규제 완화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ask for your patience in practicing proven prevention measures for just a little while longer. 미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길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며 좀 더 신중해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올봄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아침부터 하늘이 무척 뿌옇던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은데요. 특히 중부지방이 심합니다. 현재 인천과 서울, 경기도 그리고 세종과 충남,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 가장 짙고 충남과 전북은 80에서 90마이크로그램 수준으로 평소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높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초중고학교는 야외 수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침방울 방지 마스크보다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수도권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도에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 중입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올봄 들어 처음 내려진 건데요.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는 코로나 영향으로 시행이 일시 중지됩니다. 초미세먼지는 국내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가 겹치면서 농도가 치솟았습니다. 대기 정체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기질이 앞으로도 쉽게 좋아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 무죄 판결이 위법하다며 검찰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 비상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판단 때문인데요.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회복 조치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한동호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대법원은 특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부 훈령에 따른 불황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확정한 지난 1989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비상상고는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사유가 한정되는데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비상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확정 당시 대법원은 박 씨가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수용소를 운영했고 법령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에 따라 특수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훈령 자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20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할 뿐 형법 20조 적용 자체가 법령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비상상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닌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진실 규명 작업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돼 사회 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형제복지원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고 또 검찰총장이 왜 비상상고를 신청했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앞서 불황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2년 동안 3천여 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원장이던 고 박인근 씨는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며 원생들을 감금해 강제로 일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87년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에서 특수 감금 혐의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인권 유린이 있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에 따라 형제복지원 운영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법원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리를 제기하는 비상구제 절차인데요. 대법원 선고를 직접 방청한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을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판결이기도 하다며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국가로부터 위로와 보상받기를 바란다고 판단한 부분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내무부 훈령 등으로 수용된 게 확인된 피해자들은 오늘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에 대해서 법리 오해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 등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무죄 등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이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에게 직무 권한에 따른 직권을 행사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10년 전 오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이어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최악의 원전 사고가 남긴 무수한 문제들 때문에 피해 지역의 복구는 기약 없이 먼 미래의 일이 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피해 현장에 이경화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일본 관측 사상 최대인 규모 9의 강진. 그 뒤 높이 10m를 훌쩍 넘는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쓰나미가 휩쓸고 간 그 자리에는 지금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알리는 전승관이 들어섰습니다. ちゃんと経験をして伝えることができる最終世代としてあなたはいるんだよ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た時にすごく責任感というか使命感が湧いてきて 한때 번성했던 전승관 인근 항구에서는 지난해 9년 만에 경매도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매출도 활기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5배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는 등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어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며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 중입니다. 数式とか専門用語のかはなおさら分かんない。そんな中で安全ですってやれても、どうしなと。おめえら今まで嘘ばっかりついてきたけど、信用すると生まれてねえかと先に立っちゃうから。 일본 정부는 수소 폭발이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을 30-40년 안에 분리해 해체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원전 내부에는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지금도 남아있어 정확한 실태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溶け落ちてしまった燃料デブリの現状、今どういう状況にあるかということをまだ把握しきれていません。これまでの10年間である程度前に進んでいるけれど、まだスタートラインに近い段階で 주민 모두 피난 중인 원전 주변 후타바마치는 아직 전기와 수도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불확실한 원전의 미래까지 더해져
주민 62%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전 그날 멈춰선 시계는 아무도 살지 않는 이 거리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최악의 원전 사고가 남긴 무수한 난제 속에 이 땅의 사람들은 진정한 부흥을 향한 멀고 먼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후타바마치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LH 투기 의혹으로 정치권도 연일 뜨겁습니다. 관련 소식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H 직원들, 관련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 매일매일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수상한 묘목 심기는 기본이고요. 한적한 농촌 마을에 수십 채의 조립식 주택도 등장합니다. 사례들이 하나둘 쌓여가면서 국민들 허탈감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거 소리. 이 아래가 시멘트인데 그 위에 흙을 덮고 묘목을 그냥 심었다는 거죠. 세면으로 다 깔려 있었어요. 그 위에 흙만 요만큼 얹어가지고 그냥 나무 심는 거에 보상받으려고. 이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돌아는 가는데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갑자기 여기 땅 사고 그냥 집 하나에서 다진 거예요. 공무원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들었고. 그 땅 가진 사람들 다 뺏겼지만은 바로 옆에 땅 가진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났어요. 네, 정말 별의별 기법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요. LH 직원들뿐만 아니라 광명시, 시흥시청 소속 공무원들도 땅 구입한 의혹이 어제 이제 밝혀졌는데요. 이 중에 한 공무원은 제방을 구입했더라고요. 제방 그냥 구입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제방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 같으면 제방을 산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 보상을 받긴 받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야말로 선수들만 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작물로 분류가 되면 별도 보상이 또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내용인데 그야말로 잘 아는 사람만 이제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이제 산 거죠. 이 경우에는 명백히 그런 거죠. 그래서 보상을 노리고 투기를 한 것이 좀 굉장히 정확하게 이번에는 확인이 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이런 정보를 모르면 누가 제방 땅을 사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내부 정보를 어떻게 공무원들이 활용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게 직무 연관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신도시 예정지에 제방 땅을 살 정도면은 뭔가 얘기를 듣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신도시가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들었거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 특히 또 이제 땅을 산 사람이 5급 공무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시청 차원으로 보면 상당히 고위직에 해당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패방지법이나 이런 부분에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LH, 광명, 시흥시청 공무원들만 문제겠느냐? 세종으로 가보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에도 좀 수상한 흔적이 있습니다. 벌집이라는 거 저 처음 들어봤는데 조립식 주택이라면서요. 이게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서 많이 늘었더라고요. 현장 화면을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임시 가설 이제 건물을 지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이거 역시 이제 보상을 받을 때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립식 건물 짓는 비용과는 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향후 이제 보상이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지은 건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하지만 이제 실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양은 만들어 놓고 이제 일단 이런 건축물을 지어 놓으면 조금 전에 이제 그 나무 심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맨 땅으로 있는 거하고 그 위에 뭐 건축물이 하나 있다거나 나무가 심겨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 이제 보상 기준이 확실히 좀 달라지나 봐요. 그래서 이걸 노리고 이제 이런 행위들을 좀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세종시는 특히 지난해 땅값이 10% 넘게 올랐어요. 이게 전국 평균을 웃도는 이런 상황인데 세종시 이번에 그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에는 세종시는 안 들어가는 거죠? 네, 이번 세종시는 빠진 것 같고요. 세종시가 별도로 특별조사단을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은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별도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행정 수도가 이전하는 문제가 다시 또 쟁점이 됐고요. 또 이제 국회가 옮겨간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세종시의 투기가 극성을 부렸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또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가가 올랐을 때 세종시가 가장 높게 지가가 오른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의 투자 욕구가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국가 산단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는 정보가 오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벌집 같은 걸 서둘러 가서 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요. 일종의 글쎄요, 이렇게까지 일반화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온 나라가 투기장으로 변질돼 갔던 거 아닌가. 또 이제 보상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런 기준을 만든 게 뭐 하루 이틀 된 건 아닐 것 같고요. 이전부터 계속 이런 기준들이 유지돼 왔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투기를 통해서 돈을 자산을 불려오는 방식들이 우리 사회의 암암리에 횡행해 왔던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걸 제가 지금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근데 그 세종시에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내려가 있는데 사실 그 공무원들 굉장히 혜택을 국가에서 많이 준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아파트도 다 입주할 수 있는 권한 줬죠. 그러니까 집도 다 하나씩 거의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혜택을 많이 입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 주변에 땅 투기해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했다. 이건 정말 이 공직자들로서 기본이 좀 안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그 인근에 사는 분들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정말로 이 세종시 일대는 그 공무원들이 투기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말이 과언이 아니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이제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확실히 좀 발본 세권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뭐 투기를 해도 뭐할 마당에 투기를 주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는 상황인데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오늘은 일단 국토교통부 그리고 LH 직원들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이제 2차 조사 대상자까지 가면은 이제 10만 명인데 이건 한참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등을 통해서 불거진 내용을 보면 지금 처음에 드러난 건 13명 아니었습니까? 뭐 이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뭐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LH공사 직원만 하더라도 지금 뭐 10,0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10%만 잡아도 한 1,000명 정도 되겠죠. 그런데 10% 정도는 충분히 그런 유혹을 느끼고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게 보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만 아니라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기를 한 사람 중에도 좀 더 영리한 사람들은 표시 안 나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뭐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뭐 배우자가 구입한다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제3자 누군가 차명으로 해서 이제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나더라도 사실은 이 전모가 아닐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향후에도 추가로 좀 추적 조사를 좀 해야 되는 예.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밝혀내기가 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합동조사단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정세균 총리가 LH 개혁안도 발표할 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아마 뭐 해체 수준의 조직 개혁에 대한 내용이 담길 거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땅 투기 의혹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전수조사 찬성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자, 그러면서 여당 소속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비판하며 익명의 LH 직원의 글을 언급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 내용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서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김태년 대표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제안했는데 이것 좀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는지 좀. 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부터 국회의원들에 이르기까지 투기 의혹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를 해서 투기하는 것을 몇 번 봤다는 LH 직원의 익명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하는 상황에서 당정이 협력해 투기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당정 협력 강화를 주문한다니 어처구니가 참으로 없습니다. 네. 자, 전수조사. 여당이 먼저 제안을 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300명 다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표면상으로 보면 여야가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전수조사까지 갈까요? 이번엔 가야죠. 이번에 가야 가야죠. 되는데 예.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전수조사 하자고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안 하는 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외유성 출장 가겠다고 했을 때 그때 문제 됐을 때 그럼 다 전수조사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했습니까? 해서 나왔습니까? 나와서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전수조사 제안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지금 선거 앞두고 난 다음에 뭐 우리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도 선거 지나고 나면 또 맘 바뀌어가지고 안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엔 좀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LH뿐만 아니라 많은 공기업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완전히 뭐 부패하거나 썩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도 많이 그동안에 개혁됐고요. 그리고 청렴도도 이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는데 지금 이런 일이 터졌을까요? 그러니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 뭐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계속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또 예를 들면 강남 상구에 집을 산 뭐 지금 이제 그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도 자유롭지 않을 텐데 뭐 재건축이 있는 아파트 하면 몇십억씩 그냥 버는 모습들 보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 저들은 저렇게 버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그런 욕망이나 욕구들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새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대놓고 하지도 못했던 투기 행위가 이제는 그냥 대놓고 하는 투기 행위로 바뀌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사실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국회 차원에서 뭐 국회의원이 우리 사회 제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니까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그런 특권을 내려놓거나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지를 밝혀야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책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든 아니면 일반 국민들한테까지도 투기 행위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청렴도가 올라갔다. 이 부분은 뭐 저희가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도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근본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 먼저다 이런 차원의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국가 청렴도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 이건 객관적인 수치로도 많이 나왔는데요. 수치로. 예, 그런 면에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 그 결과가 있고요. 우리 일반 기업이나 과거에 뭐 공무원들이 우리 이른바 촌지라든가 뒷돈 요구하거나 이런 관행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되었던 것도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건 부인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왜 그러면 이번에 이런 식으로 걸려 나오는가? 이건 어느 순간부터 뭔가가 잘못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LH 또 공무원들의 이 부동산 기상천외한 수법에 국민들은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치권 얘기해봤는데 지금 여권에서 이 투기 의혹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양이원영 의원 모친의 땅 투기 의혹 이거 이제 전해드렸고요. 양양자 최고위원도 경기도 화성의 신규 택지 개발 지구하고 가까운 땅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물론 의원이 되기 전에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산 땅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지금 맹지라서 좀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 지금 여러 좀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뭐 은퇴하고 나서 전원주택 짓고 살려고 그랬다 하는데 대지 평수가 1000평이거든요. 보통 전원주택 뭐 좀 크게 짓지 않는 한은 이렇게까지 큰 땅을 사지는 않습니다. 대략 뭐 커도 뭐 한 200~300평 정도 이런 정도지. 그래서 전원주택 그냥 짓고 살기로 예정하고 산 땅치고는 좀 크다. 그렇게 보면 여긴 뭐 이 정도 규모라면 거의 빌딩을 올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이 개발 이번에 이제 개발되는 지역하고 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선수들은 택지 개발지 인근에다 땅을 사죠. 택지 개발 수용되고 나면 뭐 거기 뭐 약간 혜택이 있긴 하지만 보상도 받고 뭐 아파트 입주권도 받고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그 주변에 상가 건물 하나 올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이득이기 때문에 진짜 선수들은 예정지보다는 인근 지역 그렇죠. 진짜 선수들은 뭐 인근 지역 땅을 산다 이런 얘기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이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썩 그렇게 설득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 부분도 아마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할 것 같긴 한데 조금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만 의원은 배우자가 그 2016년에서 2018년 3기 신도시 예정지와 가까운 경기 시흥 일대의 땅을 샀는데 여기는 지금 약간 쪼개기 의혹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반대 사례 같아요. 반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보통 많아야 뭐 한 200평 정도 사는 것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000제곱미터가 넘는 한 1,000평이 넘는 땅을 양양자 의원은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 같은 이 경우에는 쪼개기로 20평, 뭐 30평 이런 식으로 샀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사실은.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땅콩 주택 짓더라도 이거보다는 넓어야 되거든요, 대지가. 근데 이렇게 땅을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지인이 소개를 해서 그 땅을 샀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땅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 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인데 국회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단 처벌할 법이 현행법으로는 사실 마땅치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차명으로 거래한 사람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부동산 실명 거래법이 있긴 한데 이게 판례까지 가다 보면은 차명으로 거래를 했어도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안 되나? 어제 우리 그 민변 소속의 변호사 한 분이 출연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국회가 거릴 것이 없으면 부동산 실명법 개정하면 된다. 그러면 차명거래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좀 조심스럽지만 국회에도 이해관계인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전수조사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모가 드러나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수조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해마다 그 재산 변동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자료는 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 주변 또 친인척 같은 경우에는
거기 또 응하지 않아도 되는 또 그런 또 예. 약간 예외 조항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전모가 과연 드러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런데다가 어찌됐건 지금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평균 자산 규모를 보더라도 그렇고 일반 국민 평균 자산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예. 뭐 부동산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이제 그 동안에도 좀 확인이 되기도 했고, 자 이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기득권층일 네.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이제 기득권층은 이제 본인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국민들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예.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그 동안에 보인 행동을 보게 되면 본인들과 관련해서 특히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불이익이 갈 만한 행동들은 잘 안 하죠. 예, 그 피해 왔고 예. 이제 그랬기 때문에 과연 그런 입법이 가능하겠는가, 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일단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 관련 법안들을 막 내요, 의원들이. 네. 내기는 잔뜩 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이게 법안 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예. 신용만 하고 나중엔 다 폐기 처분돼 버리는 경우가 그런 많은데.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그렇죠. 예. 그 나름 배경이 있는 거고 이번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국회도 이번에 전수조사하고 부동산 입법 라인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제외하고 이제 앞으로의 입법,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좀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 제2의 LH 사태를 막자 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에 통과될지 국회 문턱을 넘을지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어제 대통령도 이 부분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통과가 될까요? 돼야 되죠. 예. 예, 이번에는 되길 바라고요. 이게 8년 전, 9년 전인가요? 9년 그때 전이요. 예.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김영란법 김영란법 안에 방지법 이제 때. 넣으려고 했는데 부정청탁 금지만 들어가고 이해충돌 방지는 쏙 빠졌어요. 예. 근데 마지막 상임위에서 쏙 빠진 것으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내세웠던 논리는 내 자녀가 어디 취업하려고 해도 국회의원처럼 이렇게 업무 범위가 넓은 사람은 취업도 못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네. 내세웠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지금 이제 그 이해충돌 방지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나랑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 자진 신고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내가 내부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땅을 살 때는 그걸 사전에 신고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미리 걸러낼 수 있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과적으로 나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오는 것처럼 당시에 여론몰이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뭐 김영란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국회 차원에서 확실하게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네. 지금 뭐 국민적 분노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게 과연 처벌받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저는. 앞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 사례를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 땅 샀습니다. 쪼개기로 땅 샀어요. 그럼 뭘로 처벌할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일반 뭐 기획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비슷할 거예요. 이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구분하지? 이런 숙제가 남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법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규정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예. 봐요, 저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내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예 땅을 못 사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지만 과연 그 밑에 그거 관련돼 있는 사람 차명까지 그걸 어떻게 그럼 통제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사회적 규율과 규범 관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관행을 만들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사회적 청렴도를 높이는 것은 제일 빠른 방법은 그걸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부터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첫 1순위가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걸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번에 자신이 과거에 그런 의혹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끊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수사청 지금 설치 지금 논란이 있고 수사청법도 지금 이제 제기가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중대범죄수사청법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더 시급하다. 더 시급하다.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령 만들어지더라도 거기서도 이제 부패 관련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근거법이 없으면 처벌도 못 하는 겁니다. 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말로 정부 여당이
책임을 갖고 좀 의지를 갖고 이건 반드시 예. 처리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지난해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안을까지 내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시간도 예. 많이 안 걸릴 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제 논란이 됐었던 중수처법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두 분이 이렇게 보신 거고요. 지금 다수 의석인 여당이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 참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이 투기 대상이 된 땅들을 보면 대부분 농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농지법이 있긴 한데 이게 중간에 예외 규정들이 하나둘 끼어들면서 좀 너무 많이 느슨해졌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게 참 우리 헌법 제정할 때부터 있었던 문제거든요. 네. 이 토지 개혁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당시에 이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 뭐랄까요,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한국 전쟁을 거치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한테 토지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사실은 유상 분배를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농민만,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통이 그때부터 생겨났던 거였는데 예. 지금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농민이야라고 하는 인식은 있는데, 네. 근데 농민은 그러면 어떻게 규정할 거야? 예. 이런 문제가 남아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구멍을 농지 경영만 할 수 있는 경영을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갖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비료 주고 물 주고 그러면 그냥 농사로 인정해주는 이런 관행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예. 것 같고요. 그게 투기에 악용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그런 조항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완전히 원천 차단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농민만 가질 수 있도록 아예 이번에 엄격하게 만들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뒤따르지 않을까 예.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찬찬히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근데 사실 좀 현실적인 약간 난관들은 좀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농지법이 이렇게 거의 맹탕법이 돼 버렸는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경작을 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농업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통작거리 제한도 좀 풀고 그렇죠. 그런 거주 식으로 요건도 완화하고. 완화를 해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농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사실은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농지법 같은 경우에 전면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좀 된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현재의 농업 인구 현황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 그런 기반 하에서 휴경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휴경지는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대대적인 좀 개편을 좀 해야 되는 예.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지법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지금 정보가 새나갈 구멍도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LH에서 신도시 부지를 검토를 하면 국토교통부에 이제 보고를 하고 이게 또 지자체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보가 새나갈 곳이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 주택난 해결하려고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투기가 일고 이러다 보면 또 집값이 비싸지고 이게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농지법 얘기까지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 전체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일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신도시 주택 공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투기를 근절하는 대책을 근본적으로 만드는 제도적 개혁에 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투기 혐의잖아. 투기한 사람을 찾아내는 작업을 또 별도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도 지어야 되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지금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투기행위자를 싹 잡아내고 그 다음에 집을 딱 지면 참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10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동시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건 지금 제도적으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처럼 예. 보상을 할 때 보상에 대한 철저한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방식의 제도적 개혁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일반인의 투기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차명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사법 처리까지 끝나려면 그것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조사해서 뭐 예를 들면 기소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관련돼 있는 토지 수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풀어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싹 일소하고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굉장히 복잡하고 뒤섞인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럴 때 행정이라고 하는 그 세밀하게 움직여가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요. 공공주도 개발이 이런 공공부패를 낳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민간 주도로 이제 개발을 하자 이제 이 얘기를 좀 한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죠. 민간에 이제 민간 업체 이런 걸 맡기게 되면 또 자기들끼리 짬짬이 또 다 선점해가지고 땅 짓고 헤엄치기식의 투기가 또 난무하겠죠. 실제로 과거에 또 그랬던 전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맥락이 안 닿는 지금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간으로 넘겨도 뭐 그렇죠. 또 다른 이런 문제가 발생할 그렇습니다.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식으로 뭐 민간 또 개발하는 건 민간 개발로 가고 공공 또 부문에서 할 건 또 공공 부문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특히 정보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그 설계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동안 이제 뭐 나름 노하우가 쌓여서 이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부패가 훨씬 더 정교해진 것 같아요. 수법들이. 그래서 그 새로운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그 방식들은 조금 더 추가가 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전 정보 관리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만 좀 잘해낸다면 상당 부분 좀 뭐 이렇게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실효적인 대책이 이번에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1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재보궐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서울시장 관련해서 양 진영 모두 지금 단일화 협상에 거의 뭐 진척에 있는 상황이고요. 진영별로 네거티브 공방도 슬슬 시작되는 모양새도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상대로 또 박영선, 김진애 후보 역시 야권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협공에 나서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박영선 후보의 진정성 없는 사과에 분노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피해 호소인 3인방,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세 사람 캠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 쫓아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그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여성 비하 발언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상당히 저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밤잠을 못 이룰 그런 잔인한 용어를 쓴 분들에 대한 응징이 사회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 후보의 의견에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 개발의 재앙, 용산 개발의 부도를 만들어낸 그런 무책임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무책임한 시장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직을 던지고 나간 서울시장이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다시 시장을 하겠다고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LH발 악재 때문인지 박영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상승 흐름 타다가 좀 주춤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 야권 후보들에 대해서 좀 맹공하는 모습도 요즘에 보이는데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쓴 3인방 쫓아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부장적으로 느꼈다. 이 발언 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후보도 거들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 상황이 다급해지면 다급해질수록 말이 험해지잖아요. 뭐 쫓아낸다, 응징한다 이런 표현들은 뭐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 다 쫓아내고 응징하면 우리 사회에 남아 날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물론 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피해 여성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2차 가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요. 특히 여당 만약에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할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에 있어서는 뭐 100번 사죄해도 모자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께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는 얘기들을 해야 될 것이고 2차 가해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야 되는 게 여당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여야 될 태도라고 보고요. 야당에서는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책임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고인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추정해가지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들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너무 이렇게 자꾸 표현들을 저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선거판 자체가 좀 뭐랄까 혼탁해지는 양상으로 가니까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 이 문제는 좀 서로 자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아이들 밥그릇에 차별을 두자고 했던 후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원죄론을 지금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그 서울시장직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왜 나와? 이제 이 얘기고 지금 이제 이 야권의 이제 후보자들이 이제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번 보궐선거 왜 치르게 됐는데,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 성의혹 관련한 그것 때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원죄론을 파고드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별로 이렇게 선거 전에서 반영이 안 되는 얘기가 정책으로 좀 경쟁해라. 이 얘기를 백날 해도 이게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아주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이번에도 또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정책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서울시장 공약이 맞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다시 원죄론 이렇게 좀 불필요한 논란으로 가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박영선, 김진애 후보 단일화 이제 방식에 합의를 했고요. 내일 첫 토론회를 여는데 김진애 후보가 두 당 당원 조사 결과를 5대5 비율로 반영하는 방식을 수용을 했습니다. 이거 당세로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결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단일화에 합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이 갖고 있는 인식하고 민주당 당원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 인식이 비슷한 측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당이다, 남의 당이다 이런 식의 구분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할 만한 그런 지지층한테 어떤 방식으로 호소할 것이냐, 소구력을 어떤 주장이 소구력을 가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애 후보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적인 검증이나 정책적인 경쟁을 하는 모습을 좀 저는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비록 이번에 선거에서 패배한다 하더라도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다음번 대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앞에 있는 선거만 매달리다 보면 나중에 가면 더 큰 실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거티브에 이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치열하게 맞붙어서 그 안에서 누군가가 이겨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합니다. 김진애 의원 사퇴하면서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를 하게 되는데요. 김의겸 의원이 김진애 의원이 이번에 단일화 방식 수용하는 걸 보고 굉장히 통이 넓다. 이런 칭찬을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지금 부동산 문제가 한참 불이 붙은 이런 상황이라서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문제 재점화되는 것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아픈 기억을 떠오르게 하잖아요.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그 흑석동의 그 투기 의혹 때문에 직을 또 그만두게 된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안 나서주는 게 좀 도움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세훈, 안철수 후보 어제 2차 회동을 했고요. 단일화의 큰 원칙에 지금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잠깐 얘기를 해보면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MB정부 사찰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등장한 문건이 한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여전히 자신은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도 박형준 후보는 오늘도 모르는 일이라는 기존의 입장만 뒤풀이했습니다.
지난날의 어두운 기억을 빨리 잊을 수 있는 게 정치다라고 말했던 분이라서 부산시장이 되기 위해 지난날의 어두운 기억은 다 잊으셨나 봅니다. 저는 이게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고요. 예. 그리고 제가 불법 사찰이라고 분명하게 제 눈에 보였으면은 그걸 오히려 막았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 양심을 걸고 전혀 꺼리낌이 없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정보 보고 받은 게 다 사찰 문건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건 명백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찰 문건 원본 그 일부가 공개됐는데요. 이 일부에 보면은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됐다 이런 부분이 이제 명시가 돼 있고 당시 홍보기획관이 지금 박형준 후보라는 이런 의혹인데요. 박형준 후보는 이거 나 본 적도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봤다 해도 봤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도 하나의 이제 유효한 전략 중에 하나라면 이건 네거티브 전략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가 이걸 몰랐다고 마냥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불법 사찰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불법 사찰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도 국정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수석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시를 했다고 하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 박형준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마냥 이렇게 부인하기는 좀 쉽지 않다. 다만 이게 얼마나 유효적 공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은 회의적인 시각은 갖고 있지만 얼마든지 의혹 제기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의혹이 또 나오느냐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도 있는데 어쨌든 여론 흐름으로 보면은 박형준 후보가 넉넉하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요. 자, 이 이슈가 앞으로 재보궐선거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 특히 이제 부산 시민들이 그 판단을 내리는 그런 사안하고 좀 사실은 좀 이게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덕도 이슈라든가 다른 그 이슈를 가지고 여당 쪽에서 조금 더 그 포지티브한 그 선거 운동을 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의혹이 좀 이제 있는 것이고 뭐 설령 그런데 사실이라 하더라도 부산 시민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상당 부분 뭐 형사처벌도 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런 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박형준 후보자가 뭐 그 당시 국정원장 좀 됐다, 민정수석 좀 됐다 이러면 또 이 얘기가 달라지는데 좀 그렇지가 않아요. 살짝 좀 비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다가오면서 하나 둘 뭐 새로운 뭐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잠시 뒤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잠시 뒤에 총리 브리핑을 통해서 우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현재 토지 실소유지와 부동산 거래 시스템, 토지 대장 등을 비교해 투기 의심 사례를 가리고 있으며 대면 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짙은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될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도 참모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총리실 발표와 동시에 비서관급 이상 참모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거래 내용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될 조사 대상은 청와대 참모 70여 명으로 가족을 포함하면 400여 명 정도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의 부동산 소유 그리고 거래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직무대행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개정해 미공개 정보에 대한 부정 이용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부당 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전수조사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300명 다 한번 해보자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YTN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큰일이 벌어진 것처럼 말하지만 한둘이 아닐 거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뭘 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이 가족, 지인뿐 아니라 지인의 쌍둥이 아들들까지 땅 매매에 끌어들인 사례가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땅이 아닌 시흥시 과림동의 또 다른 부지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투기 행위를 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도시 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땅을 사들인 LH 직원 A씨. 이른바 부동산 타짜들이 민간 개발을 기대하고 노린다는 신도시 외곽 매화동 땅을 지인 B씨와 함께 매입했습니다. 근데 바뀌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분은 어떻게 할지. 동네 주인분들이 나무를 심는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 과림동의 또 다른 부지. YTN 취재 결과 지인 B씨 가족들까지 이곳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의 쌍둥이 아들들이 공동 소유주로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 강릉에서들만 어부업자들은 모여서 그때 한 4, 50 막 주더라고. 원래 얼마였는데요? 50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이뤄졌던 겁니다. 매입 시점은 지난 1월 8일. 아버지 B씨가 신도시 외곽 매화동 토지를 사들인 날과 똑같습니다. LH 직원과 지인, 그리고 지인의 가족들까지 한꺼번에 신도시 내 외곽 땅을 매입한 겁니다. 확실한 내부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시점에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투기 수요, 투기 행위가 만연되었다, 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집원의 과림동 땅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할 때도 드러나지 않아 합동조사단 1차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된 곳입니다. 그러나 취재를 통해 내부 직원과 연결된 지인과 그 가족까지 함께 대대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추가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정부의 신도시 계획 발표 직전 LH 직원이 자신의 땅에 부랴부랴 묘목을 심었다는 의혹 보도해드렸었죠. 농사를 지은 것처럼 꾸민 눈속임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 아예 해당 토지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LH 직원과 가족 등 7명이 지난해 2월에 사들인 경기도 시흥 과림동의 토지입니다. 1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지난달 27일에야 묘목을 급하게 심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흙만 이만큼 얹어가지고 나무 심는 걸 보상받으려고 하루 만에 다 심더라고요. 하루 만에 10명 데려와서 금방 심죠. 투기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보상액을 늘리려고 묘목을 심은 건 아닌지 의심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조차 없는 땅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세면으로 다 깔려 있었어요. 그 위에 흙만 이만큼 얹어가지고 나무 심는 걸 보상받으려고. 실제로 땅을 30에서 50cm 파고 들어가자 딱딱한 바닥이 드러났고 배수로가 따로 없어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갔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저 배수를 내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전형적인 땅 투기로 보이는 정황들입니다. 농민단체는 현재 농지법이 투기를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영농계획서만 내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사후 관리 감독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농 사실조차 추후에 확인하지 않고 있어 법이 도리어 농지를 돈 버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헌법에도 명시된 경자유전, 즉 농사를 짓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원칙이 유명무실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25%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농지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땅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생전에 수집한 미술품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3,000여 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대표작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입체주의 화가 피카소가 연인을 그린 도라마르의 초상입니다. 네, 여기에다 프랑스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거장 샤갈의 신랑 신부의 꽃다발까지 이 주요 수십 점만 평가해도 조 단위 금액이 나올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삼성 상속세 납부 관련 가산세가 붙는 기간이 다음 달 말입니다. 내야 할 주식 관련 상속세만 11조 원이 넘습니다. 미술품 일부를 경매에 붙이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 국내 고미술품은 관련법에 따라 만들어지고 50년 이상이면 국외 반출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서양화입니다. 네, 예술계에서는 명작 유출은 물론 앞으로 행방이 묘연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지난 2017년 경매에 붙여졌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살바토르 문디인데 이 낙찰가 4억 5,030만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낙찰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그야말로 썰만무성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미술품이나 문화재 같은 소장품을 국가가 사들이고 그 가치만큼은 상속세를 낸 것으로 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물로 상속세 낼 수 있는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주식 같은 유가 증권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이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미술관, 박물관에 보내서 조사, 연구하고 그것을 전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게 목적이고, 물납으로 받은 문화재 예술품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은 국부가 커지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미술품, 문화재의 가치 평가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데요. 기업인이 재투자 대신 돈이 될 만한 미술품을 사고 수십 배의 차익을 얻어서 훗날 세금 납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겁니다. 가치 측정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좀 가능한 부분이어야 되는데, 선생님 좀 미술품이나 문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 평가가 복잡해서 쉽지는 않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재벌들이 이런 미술품이나 문화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자산 증식의 수단이라든지 또 상속에 향후에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다. 네, 삼성은 지난해 12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감정평가를 관련 기관에 맡겼습니다. 이 미술품 자체의 상속세도 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격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일부에서는 재단 출연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적어도 이 해당 작품에 대한 상속세는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작품 수집에도 일정한 맥락 그리고 흐름이 있는데, 몇몇 주요 작품을 팔면 이 컬렉션의 가치가 그만큼 훼손된다는 점에서 결국 경매는 쉽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온 물납제인데 마치 삼성 상속을 기점으로 거론되는 것처럼 보여서 다소 불편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할 수 있게 하자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 전망이 높지 않다, 이런 시각도 지배적인데요.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 또 합리적인 가치평가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향후 논의를 위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1년 반을 끌어온 한미 방위비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그런데 19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미 양국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다 이렇게 평가했지만 4년 뒤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도원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외교부입니다. 예. 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조금 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결과를 보면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이 그만큼 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의 인상 요구에 맞서서 우리 정부가 마지노선이라면서 버텼던 게 13.6% 인상이었는데요. 미국에서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이 금액을 다시 깎는 거는 어려웠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의안이 지난해 잠정 합의보다도 0.3%포인트 더 인상된 것은 의아한 부분인데요. 외교부는 그 대신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비율 확대, 제도 개선 합동 실무단 격상 등의 반대급부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요구했던 준비태세 등 분담금 항목 신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역외자산 정비, 전략무기 구매 등도 없었던 일로 됐다는 게 외교부와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예. 자, 방위비 분담금. 과거에는 이게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도록 보통 합의가 됐는데 이번에는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자, 국방비 증가율이 훨씬 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단연 계약으로 체결이 됐던 방위비 협정을 보면 첫 해에는 6에서 7% 정도를 인상을 했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물가 상승률만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사실상 동결했었습니다. 반면에 이번엔 6년짜리 협정이기는 하지만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돼서 매년 오르게 됩니다.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국방비는 매년 6%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2025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4,850억여 원에 이릅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정부가 당초 5배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정 요구했던 50% 인상에 근접한 수치인데요. 외교부는 액수를 놓고 협상한 게 아니라면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지표로 국방비 증가율을 도입한 것이다. 또 국방부도 향후 국방비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근데 이웃나라 일본을 봤더니요. 올해 1.2% 인상에 그쳤습니다. 이래서 좀 너무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분담금을 사용하지 않는 그 액수가 상당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예,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비하면은 13.9%라는 인상률은 지나쳐 보입니다. 다만 일본의 이번 합의는 1년짜리고요. 단연 협정은 이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도 이번 한미 방위비 협상이 미일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이 쓰지 않은 분담금을 은행에 쌓아두고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었는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분담금의 현물 지원 원칙을 강화하면서 이 문제는 거의 해소됐다고 합니다. 과거에 쌓여있던 불용액도 꾸준히 사용해서 소진했다는 겁니다. 또 분담금의 대부분은 우리 근로자나 군수 지원, 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에 지급된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번 합의에 대해서 미국 정부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물론 미국은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분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늘날은 도전 과제가 복잡한 환경이고 안보에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든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미국은 이번 협정으로 한국이 주한미군의 미국인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 비용의 44%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40에서 45% 수준이었던 만큼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예. 자, 이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할 텐데요. 자,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예, 우선 협정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식 서명 전에 가서명은 다음 주에 블링컨, 오스틴 미 국무국방장관 방안에 맞춰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에 국무회의와 대통령 제거 등을 거쳐 정식 서명에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 역시 한 달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상률이 크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가능한 합리적 범위라고 평가했고요. 국민의힘은 아직 특별한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만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비준 동의에 큰 무리는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업장과 소모임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집단 감염에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65명 추가돼 누적 94,19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44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령층의 임상자료 부족으로 접종이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 연령대에도 마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연구 결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효과가 입증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은 8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 등 37만여 명은 이달 접종을 시작합니다. 예방접종 전문의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간격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임상 결과와 백신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2차 접종 예약일 기준을 기존 8주에서 10주로 변경했습니다. 네, 지난해 말 영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100여 개 나라로 급속히 확산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률도 다른 바이러스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체코의 병원은 넘쳐나는 코로나19 환자들로 포화 상태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A teď to, co proběhlo v pondělí, kdy jsme měli za jeden den 22 příjmů, tak už skutečně bylo nad naše možnosti a proto jsme požádali o uvolnění těch kapacit a ten mezikrajský transport.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입니다. Verdoppelt sich der Anteil der Infektionen mit dieser Virusvariante ungefähr jede Woche. Wir müssen damit rechnen, dass die Variante bald auch bei uns die dominierende werden könnte. 이처럼 영국발 변이 확산세가 거센 건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40에서 70%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치명률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마저도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엑스터대 연구팀 조사 결과 비슷한 규모의 감염자 집단 가운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사람은 227명, 반면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환자는 141명에 불과했습니다. 연구팀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다른 바이러스보다 30에서 100% 정도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영국 보건당국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Roughly 10 would be expected to unfortunately die with the virus. With the new variant, for 1,000 people infected, roughly 13 or 14 people might be expected to die. 보건 전문가들은 전파력이 빠르고 치명률도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10년 전 오늘 2만 명 가까운 인명을 앗아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가 불러온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까지 상처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후쿠시마 피해 지역 현장 취재를 다녀온 이경화 특파원 화면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화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에 저희 YTN도 24시간 특보를 이어갔었고 전 세계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10년 전 오늘 오후 2시 46분에 일본 관측사상 최대 규모인 규모 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 해안 지역에 10m를 넘는 쓰나미가 밀어닥쳤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 실종자는 18,000명이 넘고 대지진과 관련한 질병 등으로 숨진 사람까지 합치면 피해는 2만 명을 넘습니다. 지금도 피해 지역 주민 4만 1,000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적 피해 역시 엄청났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가 대표적인데요. 이 사고는 지난 1986년 체르노빌과 같은 수준의 대재앙으로 기록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3, 40년에 걸친 원전 사고 처리 비용으로 계산한 비용만 약 225조 원인데요. 폐로 기간과 오염수 처리 방식 등이 아직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도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4만 명이 넘는다는 건데요. 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네, 제가 만나본 피해 지역 주민들은 아직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후쿠시마 스시마 지구에 사는 산베이 하루에 씨의 경우인데요. 이 지역은 연간 방사선량이 50mS를 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른바 귀환 곤란 구역입니다. 산베이 씨의 안내를 받아서 마을 중심가와 학교, 동사무소 등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거리는 폐허로 방치된 채 야생동물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훼손이 너무 심해서 철거된 곳도 많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7곳 남아있는 후쿠시마 귀환 곤란 구역 중의 일부에 방사성 물질 제거를 거쳐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곳 스시마 지구의 경우 해당되는 면적이 전체의 1.6%뿐입니다. 주민 600여 명은 이런 방침에 반발해서 원래대로 마을을 복구해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주민의 심경을 들어보시죠. その自宅に帰りたいと思いながら亡くなっていった父の思い、そういうふうなことを叶えてあげれない、そこで除染されたその 1.6% の住民の人だけで生活ができるかっていうことをやはり国は自分の目で対馬に来て 네, 결국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숨을 거둔 아버지 사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피난 생활 마치고 돌아간 주민들의 경우는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제가 찾아가본 이기다테무라 마을의 경우는 원전 폭발 이후 방사성 물질 오염 농도가 피해 지역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4년 전에 피난 지시는 해제됐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고령자들이 대부분입니다. 80을 넘긴 칸노 에이코 할머니도 9명이 살던 집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이 집 주변에는 병원도 가게도 없고 노인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 마을에 주민들이 돌아와 살 수 있게 새 주택단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의 바로 옆쪽에는 방사성 물질 오염토를 담은 검은 자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최근 일본 정부가 재염을 책임지겠다고 한 지역 중 85%가 여전히 오염된 채 남아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선량 자체는 낮아졌다고 하지만 오염과 함께 상당 기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쿄올림픽을 부흥올림픽이라고 강조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この原発が事故を起こして復興できるはずはないと思ってます。完全に復興したっていう言葉使われたんでは私は腹が立ちます。 네, 후쿠시마 원전 그리고 방사능 오염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결국 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까요? 네, 제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북쪽으로 6km 떨어져 있는 우케도 항구에 다녀왔습니다. 원래 여기서 잡히는 수산물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해서 값도 다른 지역보다 비싸게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부터 9년 만에 경매도 다시 재개됐지만 예전과 같은 활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 어업단체는 정부보다 높은 기준을 정해서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해서 수산물을 팔고 있지만 매출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자 어민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탈원전에 찬성하는 여론도 최근 70%를 넘는 상황입니다. 스가 내각은 당초 지난해 가을 방류 방침을 공식 발표하려다가 국내외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금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는 7월에 도쿄올림픽이 끝나면 일정 시점을 거쳐서 다시 오염수 해양 방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 현지 동영상폰 연결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상태가 다소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대지진과 원전 사고가 일본 사회 곳곳에 미친 충격과 그 영향 다 가늠할 수도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미래의 희망을 찾는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쓰나미로 모든 시설물이 쓸려 내려간 후타바마치에는 지난해 9월에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을 기록한 전승관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3만 7천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지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전승관 직원 와타나베 마이노 씨에게 부흥의 의미가 무엇일까 물어봤습니다. 元の町というか元のふるさとに戻ることはほぼ不可能だと思ってて、新しい町づくりをすることが復興だと思ってます。ちゃんと経験をして伝えることができる最終世代としてあなたはいるんだよ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た時にすごく責任感というか使命感が湧いてきて。 네, 이곳 후타바마치 주민 7천 명은 아직도 모두 피난 중입니다. 이 중 62%는 마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10년이 지났지만 거리는 아직도 전기, 수도, 가스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도 복구되지 않았고 방치돼 있었습니다. 곳곳에서는 집을 짓고 도로를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 돌아오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것은 아직 먼 미래의 일로 느껴졌습니다. 피해 지역인 토호쿠 지방 사람들은 일본 내에서 인내심과 의지가 강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강창일 주일 대사는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와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면서 코로나 긴급 사태가 해제되면 곧 피해 지역을 찾아 아픔을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지난달 임명된 북한의 리룡남 주중 대사가 이미 중국에 도착해서 북중 경제 협력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국영기업 대표가 중국 공장을 방문한 것도 리 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시내 중심가인 차오양구에 있는 북한 대사관입니다. 중국 경찰이 24시간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만의 교체로 새로 임명된 리룡남 주중대사는 이곳 북한 대사관에서 업무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대사관 바로 길 건너편 가게 주인들은 리 대사가 벌써 보름 전쯤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不能过来还是可以过来了 리 대사는 중국에 입국한 직후 방역 규정에 따라 2주간의 격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짜를 역산해 보면 임명이 발표된 지난달 19일쯤 또는 그 이전에 이미 북중 국경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리룡남 대사의 부임 이후 베이징 북한 대사관을 드나드는 차량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북한 내각사나 국영기업 대표가 산시성에 있는 중국 공장들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들이 원래 중국에 상주하던 북한 직원들이며 정상적인 활동을 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산시성 퉁촨시에 중국 공장을 둘러봤던 사람들이 북한 대사관 직원이나 주재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他们说是朝鲜什么地方的吗？这个没有说，和我们市政府这块人家可能对接好了。 결국 리 대사가 중국에 오자마자 대사관 직원들에게 공장을 보고 오라고 시킨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이들이 다녀간 공장들은 시멘트와 타일 등 모두 건설과 건축 자재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리룡남 대사가 부임함에 따라 북중 간의 경제 협력은 부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는 데 우선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오늘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은 올 봄 들어 가장 최악으로 치솟았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는 가운데 국내 오염물질과 중국발 스모그가 쌓여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먼지가 쌓여가면서 제 뒤로 보이는 남산의 전경도 희뿌연 먼지 장막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건물이 먼지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고 있고요. 평소라면 좀 선명하게 보였을 먼 산의 모습도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온치가 1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 밖에 서쪽과 영서 지역도 3배에서 5배가량 농도가 짙어져 있고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올봄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코로나 영향으로 시행이 일시 중단됩니다. 낮 동안 온화합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6도, 대전 19도. 광주는 18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밤엔 남쪽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밤 전남과 제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에는 서울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최고 60mm, 남해안 지역에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그 밖에 내륙 쪽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륙의 비는 내일 오후에, 영남과 제주는 내일 밤에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은 중부 지역은 당분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KF80 이상의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에서 YTN 박희원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 애니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